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부디 여러분은 저같이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저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됐으니 여러분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길 하나를 마주보고 살던 이웃이었죠. 당시 저희 집도 시댁도 그 지역 특산 과일을 농사짓고 살았는데요. 취급하는 품목은 같아도 벌어들이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과수원 규모가 시댁이 훨씬 컸거든요. 인부들도 더 많았고요. 또 남편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개천에 태어난 용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키도 훤칠하니 크고 잘생겼고요. 머리가 비상해서 대학도 직장도 다 서울서 다니던 인재였죠. 반면 저는 뭐 하나 특출날 거 없는 평범한 계집애였어요.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하냐는 할아버지의 반대로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왔고요. 이후 시내에 있는 마을 금고에 다니면서 따분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온 남편과 눈이 맞았고요. 하룻밤 실수로 애가 들어서면서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당연히 시댁에선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 며느리로 들이긴 했지만 남편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애라고 생각하셨죠. 특히 시아버지는 대놓고 제게 눈총을 주셨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드리러 가니 쯧쯧 혀부터 차시더군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정식이가 나 닮아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놈이야. 색시도 서울서 아주 대단한 처자를 물어올 거라고 집안 어르신들이 기대가 많았지. 그런데 어쩌다 너 같은 애. 시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민망하셨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죠. 아니 이이가 또 왜 그래요? 둘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렇게 타자라 인연을 맺게 됐으니 경사죠 경사. 임자도 세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면서 뭘 그래? 굳이 입치를 할 거 없어. 얘도 알 건 알아야지. 어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집도 안 간 처녀 몸으로 애를 가져? 나니까 받아줬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넌 진작에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났을 거다. 아니, 애는 저 혼자 만들었나요? 억울했지만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른 앞에서, 특히 시부모님 앞에서 괜히 대든다고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어 제 편을 들어줬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뱃속에 아버지 손주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은 흠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에선 돈 주고도 못 사는 혼수라면서 좋아들 한다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아이고, 혼수는 개뿔이. 젊은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세다 말세야.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6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속상하고 서럽던지요. 임신해서 호르몬도 들쑥날쑥하니 기분이 더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뒷마당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는데요. 뒤따라온 남편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더군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어? 그럼 안 상하고 배겨?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거야.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지.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허락은 왜 하셨대?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렸다 이거야? 나도 나름 우리 집에서 귀하게 키운 딸이야. 애는 같이 만들었는데 왜 나 혼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고. 아버지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고지식한 옛날 분이라서 그래. 어차피 우리 쭉 서울에서 살 거고 고향엔 끼케야 명절 때 2번 내려오는 게 전부일 거야. 내가 최대한 마주칠 일 없게끔 할게. 당신이 결혼을 뭐 우리 부모님 보고 했어? 나 보고 한 거지. 내가 잘할게, 응? 그래도 제가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더라고요.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요. 기본적으로 뭐든 다 제게 져주려는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가오로 똘똘 뭉친 다른 동양 남자들과 천지 차이였죠. 남편 말처럼 시댁엔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 아니고선 잘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남편 말처럼 신혼집을 서울에 차린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동네에 살던 것보단 시댁과 부딪힐 일이 적었죠. 하지만 그것도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였어요. 결혼하고 그해 겨울에 바로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아니 내가 고작 기집애 보려고 기차 타고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줄 알아? 내가 애초에 이 결혼을 왜 허락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씨감은 장손 낳아줄 거란 기대 하나로 받아준 거 아니야? 아유 또 그런다. 애를 하나만 낳고 끝낼 것도 아니고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잖아요.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뭘 그래요. 이리 와서 애기 얼굴이나 좀 봐봐요. 정식이 닮아서 그런가 눈매가 아주 진하네. 에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치워. 어디 대낮부터 재수없게 기집애 얼굴을 들이밀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애를 들이밀자 그대로 팍 밀쳐버렸어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갓 태어난 딸애가 그대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요. 놀란 저는 아픈 몸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났죠.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막 밀면 어떡해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적반하장식으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어디 감히 시애비 앞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가 아주 드디어 미친 거냐? 어?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먼저 애를 밀치셨잖아요.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고추도 없이 태어난 것이 좀 다치면 어때서? 너 내 말 똑바로 듣거라. 이듬해엔 꼭 아들 낳아야 돼. 알겠어? 애초에 니까짓 게 우리 김씨 가문에 시집올 수 있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내가 너한테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그것뿐이니까 이 다음엔 꼭 제대로 해내거라. 알겠냐? 시아버지는 윽박지르다시피 제게 손주 낳길 강요했어요. 원래 시아버지가 뭐 하나에 꽂히면 집요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서울로 올라와 저희 집을 기습 방문하셨어요. 용한 집에서 따로 지어왔다는 수상한 보약부터 역겨운 산짐승 피까지. 뭐가 아들 낳는데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들으면 바로 가져와 제게 먹이셨죠. 그냥 택배로 붙이면 제가 안 먹을까봐 직접 와선 감시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살림살이 꾸려나가는 꼴을 또 곱게 두고 보지 않으셨죠. 아니 냉장고가 뭐가 이렇게 더러워? 너 집에서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죄송해요 아버님. 요즘 새별이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가 새벽에 수시로 깨니까 저도 통잠을 못 자서요. 참나, 어디서 애 핑계를 대?
누군 내 안 키워본 줄 알아? 우리 집사람만 해도 정식이 낳고 키우면서도 집안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던 사람이야. 내 밥도 꼬박꼬박 챙겨줬고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두고 안 봤다고. 애 키우는 게 힘들어봤자 아무런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어? 네가 게으른 걸 괜히 애 핑계대지 말고 똑바로 해. 이거야 원. 정식이 이놈의 자식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여? 시아버지는 본인이 육아를 해본 것도 아니면서 말을 참 쉽게 했어요. 하지만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들, 특히 신생아들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새벽에도 수시로 깨서 젖을 물려야 하는데 집안일은 무슨... 잠시라도 틈이 나면 쪽잠을 자야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걸요. 어쨌든 시아버지의 잦은 방문은 제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오면 잔소리에 막말 폭격이 꼭 따라왔고요. 아무래도 집에선 애 모유도 먹여야 하니까 좀 편한 차림으로 있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오면 그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었죠.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도 해봤는데요. 워낙 막무가내인 분이라 그것도 별 소용이 없었네요. 정말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난리라던데 저는 시아버지의 괴롭힘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성정을 알아서일까요?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챙겨주는 쪽이었어요. 늘 제게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거라 사과하고 달래주는 역할이었죠. 그러다 시아버지와 완전히 척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뭐 또 아들 낳게 해준단 보약을 내밀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한방약에서 이거 받아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땡땡시까지 다녀왔어.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복으로 알거라. 아,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막 지어온 거니까 얼른 한 사발 데워 먹거라. 좀 이따 먹을게요. 어허이, 그래놓고 또 냉장고에만 처박아 두려고? 네가 그따위로 나오니까 아직도 애가 안 들어선 거 아니야? 얼른 당장 먹지 못해? 시아버지의 강요 아닌 강요로 저는 결국 약봉지를 하나 뜯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근데 한 입 먹자마자 바로 토끼가 올라오더군요. 아버님, 이거 뭐예요? 냄새가 너무 역한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럼 약이 쓰고 역하지 어디 달고 맛있으면 약이겠냐? 눈 딱 감고 한 번에 들이켜. 아니요, 평소 먹던 약하고 좀 달라요. 이거 뭐예요? 이상해요. 안 먹을래요. 그러자 시아버지의 눈매가 바로 치켜 올라갔어요. 어디 시애비가 새벽부터 고생고생해서 지어온 약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려? 넌 양심도 없냐?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집온 주제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도 낳아주려고 애를 써야지 뭐? 안 먹어? 건방진년, 네 애미애비가 그리 키웠냐? 급기야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다는 둥, 그러니 그리 없이 산다는 둥.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욕먹이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네요. 알겠으니까 진정하세요, 아버님. 먹을게요. 지금 먹으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네요. 시근덕대던 시아버지는 그제야 진정하셨고요. 참 염치 없게도 제게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차려달라 하더군요. 결국 저는 마음을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부엌 앞에 서야 했어요. 등 뒤엔 우는 딸을 업은 채로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죠.
시아버지가 또 새로 지은 밥이 아니면 입에도 안 대셨거든요. 냉장고에 묵은 반찬도 질색하던 분이라 늘 새로 반찬을 내야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시아버지와 평생을 사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밥솥에 쌀을 올리고 막 국을 끓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속이 뒤집히는 게 아니겠어요? 황급히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요.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른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요.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고 있던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입을 열더군요. 당신 일어났어? 괜찮아? 여보, 내가 왜 병원에...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기억 안 나? 아버지가 주신 그 왼수 같은 약 먹고 쓰러졌잖아. 아, 맞다. 기억나. 그 이상한 약. 그거 먹었더니 갑자기 속이 뒤집히면서 막 목이 따끔거리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그 약에 뱀독이 들어있었대. 하마터면 당신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다고. 알고 보니 그 보약은 뱀을 잡아 만든 거였어요. 근데 불법 한약원에서 아무 뱀이나 다 잡아다 만든 바람에 맹독이 섞여 있던 거죠. 보약이 독약인 줄도 모르고 넙죽 받아 먹었으니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밖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단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기절할 때 딸을 업고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딸도 팔 한쪽이 제 등에 깔려 다쳤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걱정할까봐 처음엔 숨겼는데요. 이내 딸을 찾는 저를 보곤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제 목숨을 잃을 뻔한 것보다 하마터면 딸이 큰일 날 뻔했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자연스레 그 화살은 원인 제공자인 시아버지에게 돌아갔죠. 어쩐지 약이 너무 역하고 이상하더라. 안 먹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안 먹으면 가만 안 둘 것처럼 구셔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님은 날 사람으로 본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김씨 집안 장손 낳아줄 기계, 딱 그렇게만 취급하시는 것 같다고. 당신 마음 알아. 아버지 불같은 성격 아니까 내가 괜히 끼어들어봤자 더 상황만 악화된다 싶어서 두고 봤던 건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우리 집 못 찾아오게 할게.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잘못한 건 시아버지인데 사과는 남편이 대신하더군요. 남편이 말과는 달리 그동안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중재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조금도 없었고요. 그저 시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가득했네요. 시아버지는 뻔뻔하게도 병문안 한번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너 정식이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정식이 이놈이 애비랑 연을 끊겠다는 말을 해? 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정식이가 한 번만 더 서울로 찾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잖아. 애비가 아들 집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너지? 네가 지난번에 그 보약 일로 정식이한테 여우같이 술을 쓴 거지?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너 인연, 내가 뭐 일부러 알고 그걸 너한테 먹였냐? 그러게 애초에 네가 아들을 낳았으면 되는 거잖아. 왜 쓸모도 없는 계집애를 낳아선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여? 두고 봐라. 너 인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시아버지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혼자 흥분해선 계속해서 욕설만 쏟아내더군요. 결국 저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시아버지 번호를 차단하고 집에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하더군요. 내가 좀 세게 말했어. 안 그럼 들어먹을 양반이 아니라. 나한텐 아무 말 못하시더니 또 당신한테 연락해선 그러네. 우리 아버지지만 정말. 아무튼 걱정하지 마 여보. 좀 진정되면 아버지도 괜찮아질 거야. 계속 당신한테 그러면 난 연끈을 각오까지 하고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됐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평생 술 먹고 노름만 하던 양반인데. 자식된 도리는 어머니한테만 하면 돼.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처음 당신한테 막대할 때 그때부터 아이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그 뒤로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아버지 불같은 성격에 혹시라도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겁이 났죠. 돌아오는 명절에도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았네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서울로 혼자 올라오셔서 저희 부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시아버지가 먼저 굽히고 들어왔다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쯤 되면 이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 시아버지 성정을 아시겠죠? 꺾여 부러질 망정 절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숙이고 들어올 뿐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평생 시아버지를 안 보고 살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뒤로 나름 평탄하게 굴러가던 저희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대장암이었죠. 발견됐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여서요. 당장 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 돈도 돈이지만 간병인이 문제였어요. 시아버지는 과수원 일을 핑계대며 나몰라라 했고요. 시누이도 결혼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꼼짝없이 제가 해야만 했죠. 그쯤엔 딸도 학교에 들어가서 제법 여유 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편도 간병인을 쓰자고 했는데요. 몰랐는데 간병인 고용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픈 사람 곁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겠어요. 시어머니가 따로 들어둔 보험도 없는 데다 그쯤엔 시댁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하필이면 노름에 빠져서 대부분의 땅을 다 팔아치워버렸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밭에서 난 사과도 몇 년 새 가격이 급락해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병원비를 남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간병인 비용까지 얹어지니 남편이 내색은 안 하지만 참 난감해하는 눈치였죠. 평생 제게 헌신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여보, 그냥 어머님 내가 돌볼게. 다른 사람 손 타느니 그게 낫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아픈 사람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간병엔 효자 없다는데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당신한테 맡겨? 그치만 돈이 많이 들잖아. 당신 월급 빤하고 요즘 과수원 농사도 옛날 같지 않은데 그냥 내가 할게. 나 요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차라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어. 고향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얼굴도 보고 좋지 뭐.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싶으면 그냥 내려가. 어머니 간병은 내가 좀 더 알아볼 테니까. 주말에 대리 일이라도 뛰어서 돈 마련하면 돼. 당신 요즘 안 그래도 계속 야근해서 죽으려고 하잖아. 근데 무슨 대리 일이야. 하다가 정 힘들면 내가 또 얘기할게. 어머니 간병도 간병인데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내려가면 아무래도 자주 마주칠 텐데 당신 괴롭힐 게 뻔하잖아. 당시 시어머니는 고향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워낙 명의로 소문난 분이라 서울로 병원을 옮기기가 좀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몸이 힘드실 텐데 시아버지 피하자고 서울까지 올라오라 하실 수도 없었고요. 저라고 왜 시아버지 보는 게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당장 시어머니가 암인데 그런 걸 가릴 처진가요 뭐.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딸애는 잠깐 친정에서 맡아주기로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 간병과 시댁 살림 돌보는 것에 힘을 썼죠. 남편이 시아버지에겐 따로 단단히 엄포를 놓겠다고 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시아버지는 절 보고도 별다른 말이 없더군요. 물론 시어머니 돌보면서 끼니마다 새 밥에 새 반찬 내놓는 건 여전히 곤욕이었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달쯤 지나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아예 입원한 뒤로는 제가 병원에서 쭉 지내야 했거든요. 자연스레 시아버지 밥상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뭐 알아서 차려 먹겠지 하는 심정으로 모른 척 했어요. 그럼 보통 자기가 차려 먹든가 아니면 나가서 사 먹든가 하지 않나요? 시아버지가 손발이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시아버지는 여느 사람들과는 참 달랐어요. 불쑥 병원으로 쳐들어와선 왜 자기 밥을 안 챙기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얼굴이 불쾌한 게 또 낯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희 망할년, 시애비가 집에서 굶고 있는데 왜 밥을 안 차리는 거야? 어? 너든 우리 마누라든 나가서 일하는 사람 밥은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 아시겠지만 어머님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이잖아요. 저도 어머님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핑계대지 마! 아들도 하나 못 낳은 년이 뭐가 잘났다고 또 입을 놀려? 그 간사한 현울림으로 또 누굴 곤욕 치르게 하려고. 귓말할 거 없고 당장 집으로 와서 밥이나 차려. 글쎄 못한다니까요? 어머님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술 먹고 찾아와선 행패 부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잖아요. 두려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일순 시아버지의 눈에 불꽃이 튀었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 시아버지가 달려와 제 뺨을 때리더군요. 늙었어도 남자는 남자라서 그런가 일반적인 싸대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마어마한 통증에 눈물이 팽 돌았고 입에선 비릿한 피맛까지 느껴졌죠. 겁에 질려 그대로 도망치려는데 시아버지는 그대로 달려들어 마구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내 정신은 멀쩡하다 이년아.
진작에 이렇게 때렸어야 돼. 여자는 3일에 한 번 패야 한다는 조상들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니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시아버지의 눈은 이미 맛이 가 있었어요. 저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 외쳤고요. 다행히 병원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와 시아버지를 말렸네요. 힘으로는 상대가 안 돼 병원 경비원들까지 출동했죠. 경비원들 손에 끌려 나가면서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씩씩댔고요. 절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죽여버릴 거라는 둥 무시무시한 협박질을 해댔네요. 시아버지가 완전히 병원 밖으로 쫓겨나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온몸이 쑤셨고요. 손발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간호사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난리가 났고요. 그대로 고향에 내려와 시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걸 말렸네요. 이대로는 정말 칼부림이 나도 나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자 사이인데 그런 끔찍한 참극을 불러일으킬 순 없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찾아와 위로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셨죠.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한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저희 친정엄마의 교통사고였어요. 빗길에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죠. 당시에도 전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병원으로 엄마가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의 싸늘하게 식은 주검을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도무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거라곤 그저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혼절할 때까지 우는 것뿐이었죠. 친정아빠와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을 거예요. 이튿날이 돼서야 그나마 좀 정신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자니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붙은 장례식장으로 잠깐 왔다 가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친척분들이 다녀가셨죠. 아무래도 시댁도 저희 친정도 동양이다 보니 겹치는 조문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묵묵하니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진다 싶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엔 평소 노름하며 어울리던 친구들 무리가 잔뜩이었는데요. 맘 같아선 안 받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달려가 시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왜? 내가 못 올 곳 왔냐? 경사는 몰라도 조사인데. 그럼 사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 조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날 무슨 경우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말이야. 정식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고 너무 변했어. 네 애비한테 잘해. 이렇게 장례 치르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물론 같이 온 무리까지 한마디씩 말을 못했어요. 남편도 친정아빠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다 보니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죠.
결국 그 인간들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형식적인 조문을 하고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네요. 시아버지와 그 친구들 입으로 들어가는 수육이며 육개장이 어찌나 아깝던지 그저 빨리 먹고 가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다 싶어서 저도 그냥 무시했는데요. 조용했던 장례식장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소란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화투판을 벌였지 뭐예요.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화투판 삼아 판돈까지 벌려놓고 아주 제대로 치더군요. 어이씨구 좋다. 아니 못 먹어도 고. 아유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리 잘 쳐? 글쎄 여기 장례식장 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사부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나한테 복을 좀 베풀어 주나? 아싸 또 붙었고 투고. 시아버지는 눈이 벌게져선 계속해서 화투를 쳤어요. 보아하니 잘 돼가고 있는지 희희낙낙해선 계속 고를 외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나서려 하니 남편이 절 말리더군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남편은 그대로 시아버지 무리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고스톱 치실 거면 나가서 하세요. 하고 말을 걸더군요. 그러자 활짝 웃고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에 바로 주름이 졌어요. 아니 이 새끼는 근데 하나 있는 지혜비를 왜 못 쫓아내서 안달이야? 장례식장에서 뭐 고스톱 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사람들 모이면 좀 칠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왜 유난이야? 또 어머니 시켰지? 그지? 아버지가 지금 하는 건 도박이고요. 낄낄대면서 사돈댁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 부끄러워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요. 아니 이놈이 근데 내가 뭐 어쨌다고 부끄럽대? 정식이 너 이놈 결혼하고 너무 변했어. 다 전현 때문이지. 그치? 분노하던 시아버지가 또 도끼 눈을 뜬 채로 절 노려봤어요. 한번 물리적 폭력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한심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사지가 덜덜 떨리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아빠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다가와서 절 부축해줬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났는지 더욱더 이새를 악물었어요. 그 사람 탓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건 다 아버지 때문이니까. 허구한 날 엄마 괴롭혀 술 퍼마시고 노름에서 가산탕진해. 아버지가 대체 제게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뭡니까? 어쨌든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더는 이렇게 아버지와 말 섞고 싶지 않고요. 조문 다 하셨으면 이만 가주세요. 화투를 치든 포커를 하든 나가서 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하라고요.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아버지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더는 어거지를 피우지 못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냥 얌전히 사라져주기엔 분이 안 풀렸나 보죠. 나가려던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와선 그러더군요. 어머마, 덕분에 많이 땄다. 이 장례식장이 아무래도 터가 좋은 모양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사부인 저승노잣돈하라고 부조 좀 더 넉넉하게 할걸. 다음에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꼭 불러줘라. 알겠지? 난 이만 간다. 또 보자.
저희 친정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저를 잠식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저는 나가는 시아버지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꼭 불러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바로 휙 몸을 돌리더군요. 뭐? 당신? 지금 너 그거 나한테 한 말이냐? 그럼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참, 이게 봐줬더니 자꾸 기어오르네. 어디 시애비한테 당신이니 뭐니 하면서 삿대질을 해?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이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당신은 할 말 없어. 어떻게 며느리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 앞에서 히히낙낙 고스톱을 쳐? 그래놓고 뭐? 다음에 또 불러줘?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급기야 저는 욕설까지 내뱉었어요. 그 말에 흥분한 시아버지가 바로 제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고 했는데요. 옆에 있던 친정아버지가 막아선 다음 그대로 시아버지한테 주먹을 날렸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건 아니죠, 사돈. 막말까진 그래, 뭐 워낙 개념 없는 분이니 참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어디서 감히 제 딸한테 손을 올리려고 듭니까? 설마 전에도 이렇게 때리신 건 아니지요? 저희 친정아빠가 보기엔 말랐어도 손이 제법 맵거든요. 당황한 시아버지가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얻어맞기만 할 뿐 상대가 되지 않았죠. 결국 시아버지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이래서 결혼은 격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건데 두고 봐! 내가 다신 이 집안이랑 상종을 하나! 하고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친정아빠가 몇 대 때려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따위 만행을 저지른 시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다른 비극은 착실하게 찾아왔어요. 바로 이번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장례를 치른 지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였는데요. 병세가 악화돼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긴 힘들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장례 때문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죽은 우리 엄마보단 산 시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하나 온갖 자괴감이 끌어올랐죠. 원칙대로라면 시어머니 장례식 상주는 시아버지가 도맡아야 했는데요. 시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술과 노름에 취해 살고 있었어요. 도저히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가 된 지 오래였죠. 결국 남편이 상주를 섰고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온 시누이도 합류해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정리할 때쯤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도 없이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이거 다 우리 마누라 앞으로 들어온 돈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써야 맞는 거지, 안 그래? 다들 이 돈에 손댈 생각 마. 안 그래도 장례식 비용으로 돈 1,000만 원이 깨졌거든요. 그에 반해 들어온 부의금은 300이 채 안 됐고요. 그러니 부의금으로라도 장례식 비용을 변제해야 하는데 양심도 없이 그걸 가져가겠다니. 정말 어쩜 인간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일까 싶더라고요. 남편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 때문인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두더군요.
나 이제 더는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도 돌아가셨겠다. 이대로 연 끊을 거라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더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고생만 하다 갔어. 늘 강하게만 보였던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친정엄마를 떠나보내고 샘솟았던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견고해졌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는 못 있겠어. 당신이 정말로 아버님, 아니, 저 인간하고 완전히 연을 끊을 거라면 내가 복수를 좀 해도 될까? 복수라니? 저는 남편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나중에 복수하고 나서 죄책감 가질까봐. 내가 걱정되는 건 그것뿐이야. 하지만 알지? 부모 된 도리도 못하는 저런 인간 말종에겐 우리도 굳이 자식 된 도리 할 필요 없다는 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는 남편에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친정아빠의 오랜 친구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지역에선 굉장히 유명한 소위 타짜였거든요. 이 타짜라는 게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도박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계에 있어선 프로죠. 아빠 친구분도 왕년에 도박판에서 이름 깨나 날리다가 지금은 전부 다 정리하고요. 농산일하며 고스톱은 손에도 안 대는 분이었는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 하니 흔쾌히 알겠다 하더군요. 왕년에 친정아빠한테 여러모로 신세진 게 좀 많았거든요. 그 뒤로 아빠 친구분은 바로 시아버지에게 덫을 놨어요. 사람들 몇 명을 섭외해 몇 번 크게 돈을 잃어주자 시아버지는 희희낙낙해서 매일같이 도박판을 찾았고요. 급기야 더 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 사망보험금까지 판돈으로 걸었죠. 아빠 친구분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바로 실력을 발휘해 시아버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네요. 그 결과 시아버지는 그동안 벌었던 판돈은 물론 시어머니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멈췄다면 좋았을걸. 시아버지는 본전 생각에 도무지 포기가 안 됐나 봐요. 바로 갖고 있던 집과 땅을 모조리 다 팔아 또다시 도박장으로 찾아왔고요. 그 돈도 채 3시간이 안 돼 모조리 다 잃고 말았네요. 그전엔 시아버지가 도박을 즐겨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빠져있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설계덫에 빠져 몇 번 큰 돈을 따고 나니 완전히 중독돼 버렸나 봐요. 은행 빚은 물론 사채비까지 써선 계속해서 도박판을 껴들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억대 빚을 진 빚쟁이가 됐어요. 그제야 덜컥 겁이 났던가 보죠? 그게 며느리의 복수인지도 모른 채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 볼 자신은 없었는지 일부러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노려왔더군요. 집에서 맞이하기엔 두려워 그 앞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돈을 좀 빌려달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제가 왜요?
잊으셨나 본데 저희 이미 연 끊었잖아요. 저 더는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인연이 진짜 그 돈이 네 돈이야?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아들이 번 돈 아니야? 근데 어디서 유세를 부려? 시아버지의 가짜는 발악에 전 비웃음을 띄었네요. 당신 아들도 없어. 아들도 이미 연 끊겠다고 선언한 지가 언젠데. 이제 그 사람 당신 아들 아니고 내 남편이거든? 그동안 우리가 자식된 도리하고 살았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었어. 어머님 얼굴을 봐서 그동안 체면치레 해드린 거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쓰레기만도 못한 당신한테?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너 인연? 어디서 자꾸 인연 전연이야? 나도 어디 이놈 저놈 해볼까? 제 표독한 얼굴에 시아버지는 찔끔 겁을 먹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보는 눈이 많은 데다 저희 집 바로 앞이 경찰서였거든요. 제가 경찰들이 수시로 오간다고 상기시켜주자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이런 힘없는 늙은이를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건지 스스로가 참 한심하면서도 바보 같더군요. 그제야 자기 처지를 깨달은 걸까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낯짝을 싹 바꾸더군요. 글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싹싹 빌지 않겠어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많은 거 알지? 내가 왜 모르겠냐?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 대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 서툴러서 그랬던 거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시애비 노릇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부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렴. 응? 이달에도 이자 못 내면 사채업자들이 정말 나 가만 안 둘 거야. 쥐도새도 모르게 수장시켜버릴 거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뭐? 서운? 당신이 한 짓이 정말 단순히 서운하다는 표현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해? 아들 낳으라고 나한테 독약 먹여 우리 딸 수시로 구박해 지 마누라 간병하는 며느리를 고생한다 하진 못할 망정 때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한 만행을 생각해봐.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그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나도 나름 너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정식이랑 멀어진 게 서운해서. 그 보약은 내가 의도하고 먹인 게 아닌데 연까지 끊자고 하니까 나도 맺힌 게 많았다. 괜히 네가 밉고 그래서 일부러 골탕 좀 먹일 생각으로 내가 어른답지 못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부인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어. 그 증거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잖니? 웃기고 있네. 당신이 사과하는 건 돈 때문이잖아. 도박빚 때문에.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줄까? 당신이 왜 갑자기 도박판에서 그 큰 돈을 잃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제가 비웃으면서 살살 조롱하자 시아버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그게 대체 무슨... 당신 요즘 땡땡동에 있는 도박꾼들하고 계속 어울렸지? 그 사람들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의도적으로 당신한테 접근해서 당신 벗겨먹으라고 시킨 거라고. 타짜들이 하는 설계라고 알까 모르겠네? 뭐야? 그게 정말이냐? 그 인간들 찾으려고 해도 이미 진작이 다 튀었을까? 그리고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내가 굳이 이걸 말하는 건
당신 열받으라고야. 속 긁어주려고. 그러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도대체 그걸 왜 말했냐면서 저를 탓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십수년간 당할 대로 당해 한을 품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상대의 구겨지는 얼굴을 볼 때의 희열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네요. 너 이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어이 내 앞길을 망칠 줄 알았다고! 내 돈 내놔 이년아.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시아버지는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았어요. 힘으론 상대가 되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생각하고 있던 묘수를 펼쳤어요. 사람 살려. 이 사람이 또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애처롭게 비명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청했어요. 바로 건장한 젊은 남자 몇 명이 달려와 시아버지를 제게서 떼어냈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줬네요. 바로 앞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10분도 안 돼 출동했죠. 저는 그런 경찰들에게 시아버지가 일전에도 제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걸 설명했죠. 혹시 몰라 일전에 찍어뒀던 상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시아버지는 바로 경찰들에게 포박당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 나중엔 자기가 피해자라며 읍소하더군요. 제가 전현한테 당한 거라고요. 아이 전현이 타짜들하고 짜고 의도적으로 저를 도박판에 끌어들였어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립니까? 며느리분이 선생님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고요? 저는 시아버지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얼른 끼어들었어요. 이해하세요. 아버님이 원래 좀 화가 나면 되는 대로 짓거리는 분이라. 그게 말이 되나요? 집에서 평생 전업으로만 산 제가 타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 전에도 도박장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셨어요. 이번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나온 부의금이랑 재산도 다 판돈으로 날리셨고요. 제 설명에 경찰들은 알만하다는 듯 혀를 찢찢 찼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경찰서로 연행했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접근금지 명령도 따로 신청했네요. 다행히 평소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로 폭언을 할 때마다 전부 녹음해 두고요. 시아버지가 때렸을 땐 사진은 물론 의사 진단서까지 떼어놨었거든요. 미리 증거를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선 제 편을 들어줬고요. 시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또 다신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물론 우리나라 법이 워낙 솜방망이라 시아버지는 채 1년도 살지 않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요.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 타격은 없어요. 식구들에게 다 버림받은 시아버지가 밑바닥 인생을 살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그 뒤로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동네에도 이미 소문이 날 대로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사채업자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결국 이사를 가야 했죠. 지금은 새방을 떠돌며 망릴로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 하대요. 자칫 남편에게 그 빚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돼 미리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도 다 알아봤는데요. 상속 포기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시아버지와 연을 끊은 뒤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가 찾아왔어요. 식구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고 훈수를 두려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때론 부모가 그 누구보다 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제가 한 행동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제게 따끔한 질책보단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